2026년 1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장 싸게 쓰는 나라 대한민국에 머스크가 상륙했습니다. 월 4만원이면 충분한 이 땅에 왜 굳이 43만원짜리 장비와 2배 비싼 요금제를 들고 왔을까요? 이건 단순한 통신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한국의 하늘을 점령하러 온 인프라 공습입니다. 우리가 알던 통신시장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국의 해상과 항공 경로를 타깃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미 촘촘한 유선망을 가진 한국의 위성 인터넷을 파는 건 사막의 모래를 파는 격 아닐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해운사와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스타링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잘 관리된 수족관과 거대한 해류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족관 안에 있었던 셈이죠. 수족관 밖에 진짜 바다를 장악하려는 머스크의 전략, 이 거대한 설계가 보이십니까?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표부터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월 구독료 87,000원, 국내 통신 3사기가 인터넷 요금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초기 장비 설치비는 더 충격적입니다. 60만원대, 한국 유선 설치비의 수배가 넘는 진입 장벽이죠. 이건 단순한 고가 정책이 아닙니다. B2C, 즉 개인 고객은 애초에 타깃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상 및 항공 분야의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위성 전화 대비 속도는 10배 빠르고 비용은 50%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죠. 상상이 가시나요? 육지에서는 비싼 애물단지가 바다로 나가면 최고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통신비 절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운, 물류 시스템이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물류의 신경망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이 아닙니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상안이나 도서 지역의 가입 문의도 150% 증가했습니다. 음영 지역의 갈증이 그만큼 컸던 거죠. 통신 3사가 방치했던 틈새 시장을 머스크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핀셋 공략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세대 위성 7,500기 추가 발사 승인 소식입니다. 기존 1세대보다 4배 강력한 통신 용량입니다. 한국 상공을 덮는 위성의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수족관의 유리를 깨고 들어오는 해일과 같습니다. 국내 통신망의 방어막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결국 스타링크는 한국을 지상의 보안제가 아닌 우주망의 거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한국 통신사들은 손을 놓고 있을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땅만 보고 경쟁하느라 하늘을 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구조적 실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유선 인터넷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간오지나 배 위에서는 스타링크가 유일한 대안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원양어선 선장이라면 10배 빠르고 싼 인터넷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이 풀립니다. 소비자에겐 축복이지만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는 악몽인 겁니다. 지금 수족관의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망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주권이 넘어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설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주 수직 계열화입니다. 발사체, 위성 서비스까지 모두 한 회사가 독점합니다. 스페이스X가 쏘고 스타링크가 연결하고 테슬라가 달립니다.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죠. 한국 통신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선을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거니까요. 왜 이런 독점 구조가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재사용 로켓 기술이 비용의 법칙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1kg 쏘는데 수천만 원이 들 때 머스크는 그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춰버렸습니다. 이건 수족관 관리인이 바다의 신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한국 정부와 통신 3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막잔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열잔이 종속됩니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간섭 문제를 거론하며 제동을 걸어보지만 이는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국제표준인 6G 기술에서 위성통신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거부하면 도태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표준의 덫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터넷 강국의 신화가 발목을 잡는 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땅속 케이블에만 집착하느라 하늘을 보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의 상륙은 단순한 서비스 개시가 아닙니다. 지상 중심에서 우주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87,000원이라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의 주권입니다. 수족관의 유리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역설적인 상황은 언제부터 예견된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시작점을 1990년대 이리듐 프로젝트의 실패로 지목합니다. 당시에도 전 지구를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비쌌고 단말기는 벽돌처럼 무거웠으니까요. 시장성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통신사들은 위성은 돈이 안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트라우마였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기술이 아닌 비용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혁명적으로 낮췄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지 속도 경쟁에 목숨 걸 때 그는 육지 시대를 위한 하늘길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 중 통신망이 파괴되었을 때였죠. 스타링크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가 일개 기업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았죠. 머스크가 서비스를 끄면 작전이 멈추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인프라 종속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해상물류와 항공망이 스타링크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들은 연결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 대가로 통제권을 가져갔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인 셈입니다. 지금 대만도 자체 위성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프라의 자주권 없이는 국가 경쟁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땅 위의 1등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머스크는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미래 자산인 데이터와 공간을 뺏기는 과정입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그 서막일 뿐입니다. 이제 곧 테슬라의 FSD와 연동된 서비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플랫폼에 종속된 뒤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수족관 문을 열고 바다로 나갈 것인가, 갇힐 것인가. 그렇다면 개인이 이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선택지는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봤습니다.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되지 말고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타링크 가입은 미루십시오. 도심지에 산다면 87,000원은 낭비입니다. 대신 그 돈으로 우주항공산업의 밸류체인을 공부하십시오. 돈은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우주, 통신 기업 중 위성 기술에 투자하는 곳을 찾으세요. 두 번째, B2B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십시오. 해운, 물류, 건설업 종사자라면 필수입니다. 당신의 회사가 스타링크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업무 효율의 혁신이자 새로운 기회비용의 발생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제안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슬라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감시하십시오. FSD 국내 규제 완화 속도가 핵심 지표입니다. 스타링크는 결국 자율주행을 위한 신경망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폭발합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관련 기술과 법규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술 종속이 심화되면 국내 산업이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흐름 위에 올라타는 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결국 핵심은 주체성입니다. 이용당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그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트레이드오프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신은 수족관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스타링크의 상륙은 우리에게 던져진 거대한 숙제입니다. 답안지는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인프라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되고 변화를 이용하는 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10년 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우주망에 적응한 자와 지상망에 고립된 자. 오늘의 87,000원은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입장권의 가격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수족관의 평온함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기회는 거친 파도 너머에 있습니다. 머스크의 위성은 계속해서 한국의 하늘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올려다봐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시해야 합니다. 땅의 법칙이 하늘의 법칙으로 바뀌고 있음을.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단, 정보 없는 선택은 도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나침반을 다시 설정할 시간입니다. 지상이 아닌 우주를 향해서 말이죠.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당신만의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스타링크, 그리고 우주 인터넷,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